자 봅시다. 어제 제가 2시간 동안 교재 편집하고 챗GPT랑 첫 페이지를 만들었거든요. 열심히 노력을 하는 얘기죠. 해석을 보고 수업만 빌지 말고 노력을 하면은 이제 수능 대박을 기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쌤이 쓰신 거예요? 내가 쓰지. 오. 어제 영상은 챗GPT랑 같이 만들고 감성 생윤. 넘어갑시다. 첫 페이지 윤리학 대중부터 볼게요. 윤리학 분류 앞에 나오는 거. 세 가지 있었지. 어떤 분류 있었습니까? 원래 있던 윤리학이라는 분류가 있었을 거 아니야. 고전 윤리학이 그 고전 윤리학을 뭐라고 이름이 나오니? 규범 윤리학인데 기존의 규범 윤리학을 무슨 규범 윤리학? 이론 규범 윤리학이라고 합니다. 이 이론 규범 윤리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1단원에서 주로 다뤘죠. 서양 윤리, 동양 윤리 이런 거 좀 교재 없니? 교재 달라고 해야지. 그리고 지금 4페이지 펴세요. 4페이지. 일단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원래는 내가 수업 시간에 처음 오는 친구도 있으니까 설명을 합시다. 교재를. 페이지가 되게 많아 보이는데 절반으로 줄여야 돼요. 페이지를. 왜 페이지를 절반으로 줄이냐면 딱 펼쳐보면 어때? 왼쪽에는 뭐가 뚫려있고 빈칸이 뚫려있고 오른쪽에는 답이 나와있죠. 보이니? 이렇게 4페이지, 5페이지를 보잖아. 4페이지에는 빈칸이 뚫려있고 5페이지에 답이 나와있는데 내용이 같아. 이해가지? 근데 전 내용이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0페이지가 넘거든요. 100페이지 조금 넘는 분량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공부량이 왠지 페이지가 압박이어 보이는데 이제 혼자 공부할 때 자습할 때 외운다. 이거는 다 핵심 키워드만 내가 빈칸 뚫어놨단 말이야. 다 외우고 써야 돼요. 쓸 수 있도록. 근데 원래 내가 수업 시간 때 쓰면서 진행을 했는데 수능 특강은 이제 단기로 빨리 몰아치고 이론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시험 문제를 푸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반딱반딱 어제 만들거든요. 당일 자료 새벽 배송. 그래서 빈칸은 그냥 혼자 공부하면서 시험 문제 딱 암기하고 따로 너네는 너네가 할 거라 생각해서 믿고 검사를 안 하겠습니다. 검사해야 되나? 공부해. 수능 3가지 남았죠. 최저 맞추는 과목 공부해야 되잖아. 영어나 뭐 생윤이나 뭐 사탐 과목들로 맞추겠지 일반적으로는. 그거만 공부하면 되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너네까지 뭐 고2들이나 일일이 맨날 체크하고 시험 치고 막 하는 거지. 수능 3달 남은 애들하고 그렇게 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빈칸 뚫려 있는 거 보고 이제 내용으로 그냥 따라간다. 그러니까 5페이지, 7페이지, 홀수번 페이지만 보면서 가겠습니다. 따로 내용 일일이 안 적고 물론 키워드 적는 게 한 번씩에 뭐 이론 규범 윤리학이다, 실천 규범 윤리학이다 이렇게 키워드를 적어 보면은 훨씬 도움이 되긴 하거든. 근데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려서 혼자 복습을 꼭 하세요. 이번에 영상도 계속 올려줄 테니까. 괜찮죠? 그래서 5페이지로 간다. 5페이지. 우리가 이제 공자왈, 맹자왈, 불교 뭐 석가모니, 가라사대 소크라테스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전부 다 규범 윤리학, 이론 규범 윤리학이래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던 고전 윤리학입니다. 고전 윤리학. 옛날에 공자왈, 맹자라던 옛날 철학자들이 하던 윤리학이야. 요거는 이제 도덕 규범 어떻게 사람이 사는 게 올바르게 사는 것인가를 얘기하는 철학이거든요. 근데 왜 오늘날에 이제 실천 규범 윤리학이라는 게 새롭게 나왔냐? 오늘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너무 전문화되고 복잡화돼가지고 기존의 고전 윤리학만으로는 우리에게 당면한 윤리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 2단원에서 미서야 뇌사 문제 배웠잖아. 뇌사가 어떤 현상이죠? 뇌사가 어떻게 뇌사였니? 뇌사요? 뇌사요. 뇌사요? 뇌사가 뇌가 사망한 거죠. 심장이 뛰고 있는 상태로 뇌만 죽어가지고 호흡 장치에 의거해서만 삶을 살아가는 그런 형태가 뇌사란 말이야. 옛날에는 뇌사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옛날에는 뭐 인공 생명 유지 장치 이런 게 없잖아. 뇌가 죽으면 바로 죽는 겁니다. 실제로 뇌사는 소생 가능성이 없는 식물 인간이야. 옛날에는 그냥 당연히 죽는 건데 심장만 뛰고 있는 상태로 얘를 옛날에는 없었 지금 이 문제가 나타났잖아. 얘를 죽은 사람으로 해야 될 것인가 산 사람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지? 애매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단 말이지. 예전에는 동물 같은 거 원래 신경 안 썼죠. 근데 동물권이라든가 뭐 고통을 느끼는 존재를 어떻게 걔네도 고통을 느끼고 쾌락도 느끼고 하잖아. 걔네를 막 되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런 문제를 고민을 안 했거든 한 번도. 근데 오늘날에 이제 사람이 좀 철판해지고 이런저런 윤리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가 중요해지는 거야.
옛날 거는 그냥 윤리학을 기본 토대로 두고 플러스 다른 학문들을 가지고 와서 이 윤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게 실천규범 윤리학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 나왔으면 좋겠니? 실천규범 윤리학은 학제적 연구라든가, 그죠? 다른 말로는 간학문적이라든가 이런 단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요나스가 이거 얘기했지. 지금 과학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아까 그 생명 유지 장치 이런 거 해가지고 뇌사암 문제가 등장하고 하잖아. 과학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하는데 요 이런 규범 윤리학은 고전 윤리학은 너무 천천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에 간극 무슨 단어? 윤리적 공백이 발생한다. 윤리적 공백. 그래서 이 윤리적 공백에 대처하기 위해서 다른 학문들까지 끌어와가지고 같이 논의를 해보자 이런 거였지. 아까 뇌가 죽었잖아. 지수 맞죠? 지수 맞지? 뇌가까지 죽었단 말이야. 뇌가 죽으면은 죽음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 법의학자들이 와야 될 거예요. 법의학자들이 법학자들이 와가지고 야, 법적으로는 어떤 게 죽음으로 규정된다 이런 게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의학자들이 의사들 와가지고 의학 분야가 나와가지고 의학적으로는 어떤 상태를 죽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윤리학자들 와야겠지. 또 선생님들 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이전까지는 죽음을 어떻게 정의했고 이렇게 지금은 죽음을 정의하는 게 도덕적으로 올바릅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뇌사 문제는 옛날에 등장하지 못했던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학문들을 같이 가져와가지고 여기에 현실 문제에 대처하자는 게 실천규범 윤리학이에요. 일단 규범 윤리학은 이 두 가지로만 나눕니다. 고전 윤리학은 이론 규범 윤리학이고 현대 윤리학은 실천규범 윤리학이야. 그렇죠? 우리가 1단원에서 아직 어디까지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1단원에서 배우는 애들은 요거고요. 2단원에서 생명윤리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윤리라든가 그다음에 뭐 자연윤리라든가 하는 건 전부 실천규범 윤리학이 들어가요. 1단원 1단원 2, 3, 4, 5, 6단원 배우는 내용이죠. 현대 윤리학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제목이 생활과 윤리죠. 생활과 윤리. 요 고전규범 윤리학은 이론규범 윤리학은 어디서 빡세게 배우냐면 윤리학 사상을 택하면 윤리학 사상 전 범위에서 이것만 배웁니다. 이거. 근데 이제 실천규범 이제 우리는 생활과 윤리니까 이 이론규범 윤리학을 바탕으로 현실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다른 학문들을 끌어와서 학제적 간학문적 접근을 하는 걸 보는 거지. 괜찮죠? 여기까지만 가봅시다. 규범 윤리학 첫 번째 보이죠? 자, 규범 윤리학에는 이론 규범 윤리학과 실천 규범 윤리학이 있습니다. 자, 이론 규범 윤리학은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이야. 옛날에 만들었던. 그래서 이론은 빠삭한 애들입니다. 고전 윤리학이고 도덕 원리, 도덕적 정당화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주된 관심을 가져요. 1-2단원에서 배워요. 1-2단원. 엄청 빡세게 배우는데. 그리고 아래쪽에 실천 규범 윤리학은 규칙을 적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행동.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이고. 자, 물질문명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윤리적 공백, 아까 얘기했죠. 과학 기술 너무 빨리 발전하는데 이 기존의 이론 규범 윤리학을 따라가지 못한다. 윤리적 공백 때문에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고전 윤리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다양한 윤리 문제의 대처를 위해서 등장한 학문입니다. 자, 복잡한 현대 윤리 해결을 위해 학제적 성격을 가진다. 다른 말로는 학제적은 만날 제자예요. 여러 학문들이 같이 만난다는 얘기고 학제적은. 그리고 간학문적이라는 거는 이 사이 간자를 씁니다. 여러 학문들 사이에 있는 학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천규범 윤리학이. 일단 비슷한 얘기야. 기존에 이것만 가지고는 좀 대처가 힘드니까 다른 학문 끌어와가지고 같이 논의를 해보자. 머리 맞대고 싸매보자.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간학문적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이론 윤리를 현대사의 문제에 실제로 적용한다. 기존에 이론이 있는 거를 아까 내사 문제라든가 동물권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보는 문제. 여기 나와 있는 게 다 키워드들이다. 학제적 나오면 바로 그냥 실천규범 윤리학이고 적용 문제 나오면 바로 실천규범 윤리학입니다. 생륜 2에서 6단원까지 쭉 내용 보는 거. 그래서 위에는 벤담과 미래 공리주의는 옛날에 이거 사도적 형식이거든요. 벤담 미래 공리주의는 그때 얘기했던 거고, 아래쪽에 나오는 싱어 공리주의는 동물권 얘기하는 거 아직도 살아계세요. 싱어 할아버지는. 그래서 고전 공리주의를 동물권 문제에 적용하는 지금 차세대 공리주의인 거지. 현대 공리주의랍니다. 싱어는. 그리고 두 가지 공통점, 규범 윤리학의 공통점인데 보편적 도덕 원리라든가 인간 성품에 관한 탐구한다. 그리고 도덕 문제 해결과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자, 근데 뭘 착각하시냐면 이론 규범 윤리학은 조금 보편적 도덕 원리 쪽에 가까워 보이죠. 이론이니까. 그러면은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하면 맞아 틀려. 이론 규범 윤리학이. 맞아. 얘네 둘 다 뭐냐면 어떤 게 도덕적으로 사는 게 좋은 거고 어떤 게 좋은 거고 어떻게 나쁜 건지를 규정한 다음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천 윤리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둘 다 그냥 규범 윤리학이야. 근데 이거는 옛날에 있었던 거 좀 부담다리고 이거는 좀 오늘날에 다른 학문들까지 막 연합한 좀 리뉴얼된 거라는 거만 차이점이고, 얘가 이론을
경시하느냐? 아닙니다. 얘도 이론을 중시해. 얘도 뭐 실천 문제 이런 거 강조하느냐? 강조합니다. 그렇지? 근데 비중이 이쪽은 조금 더 이론에 가깝고 여기는 조금 더 현실 적용에 가깝다는 게 키워드인 거지. 뭐 얘가 하는 걸 얘가 안 한다, 얘가 안 하는 걸 얘가 안 한다 그러면 그거는 틀려요. 자, 그리고 도덕 이론들의 도덕적 타당성을 규명한다. 혹은 규범적 타당성을 증명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타당성이 나중에 한번 더 나올 건데 메타윤리학의 논리적 타당성이라는 단어가 두 개를 구분해야 됩니다. 도덕적 타당성.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타당성을 따지는 거, 규명하는 거, 선악을 가리는 거. 그래서 오른쪽 보면 얘는 같이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같이 판단. 그리고 실천지향적 성격을 가진다. 야, 이게 옳으니까 이걸 옳은 걸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 권고하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주관적인 거고 이제 가치가 들어가고 이게 옳으니까 이걸 해야 된다. 당위적 성격을 갖습니다. 근데 아래쪽에 메타윤리학이랑 기술윤리학은 얘네도 현대윤리학이거든. 근데 옛날엔 이거밖에 없었는데 얘는 조금 더 이제 이 이론규범윤리학을 오늘날에 맞게 만든 규범윤리학이고 도덕적인 거 막 이런 거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가를 고민하는 애고 나머지는 윤리학 탈을 쓴 약간 사회과학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맥락이 좀 다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메타윤리학이라는 게 있고 기술윤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자, 메타는 어떤 뜻이냐면 뭐뭇을 넘어서 뭐뭐 위에 있는 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물리학은 영어로 피직스 맞죠? 고3이면 형 이상학이거든요. 형 이하학이 물리학이고 형제 이하의 학문 형 이상학 뭐 추상적인 거 윤리적인 거 뭐 도덕적인 거 그런 거를 형 이상학이라고 하는데 메타피직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우주 넘어서 뭐 우주는 유니버스고 우주 넘어서 메타버스. 내가 소설인데 소설 등장인물인 걸 내가 알아. 소설에 관한 소설 나는 이제 소설 주인공인가 소설이 주인공인가 아는 소설 주인공 메타픽션이라고 그러거든. 그런 것처럼 윤리학이냐 윤리학인데 윤리학을 넘어서 윤리학. 윤리학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윤리학이에요. 메타윤리학. 그래서 규칙을 검증하는 사람들 가지고 가르치고 훈수충돼 있죠. 그러면 얘네들이 뭔가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르다 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이론규범 실천규범 윤리학이든 이게 도덕적 얘기 정당히 이렇게 따라야 하면 야 그러면 도덕적이라는 게 뭐야? 선하다라는 건 뭐야? 왜 이거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선하면 이렇게 따라야 되는 거야? 하고 태클 거는 애들이에요. 메타윤리학. 그래서 논리적 실증주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 이게 이 인과관계가 올바른가 혹은 이 용어의 사용이 적당한가 여기서 여기를 추론할 수 있는가. 그래서 아까는 뭐라고? 규범윤리학에서는 도덕적 타당성이거든요. 여기는 논리적 타당성이라는 단어가 비교가 비교해서 논리적 실증주의 영향을 받아 등장했고요.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그러니까 이 윤리학이라는 게 막 여기서 이게 옳고 그르고 막 이런 거 얘기했잖아. 근데 이게 학문적으로 엄밀해지려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같은 게 다 나와 있어야 돼요. 마치 수학처럼. 수학에서도 공리가 있고 뭐 정의가 있고 엄청 많은 게 다른 정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얘가 검증하는 역할을 해줘. 그래서 여기에 기반이 더 탄탄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괜찮지? 그래서 학문적 검증 존재 가능성 뭐 이런 단어가 나와.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모색한다. 도덕적 용어의 의미 혹은 개념을 분석한다. 도덕적 추론의 논리적 타당성을 검증한다. 뭐 사람을 때렸으면 사람을 때리는 건 나쁜 거다. 나쁜 짓을 하면 감옥에 가야 된다. 그럼 사람을 때리면 감옥에 가야 된다. 그러면 사람을 때리는 건 나쁜 것인가? 이거 일단 질문을 하고 나쁘면 감옥을 가야 된다. 이것도 질문하고 뭐 이러면은 이 논리가 점점 촘촘해지겠지. 여기 방어하려다 보면 뭐 이런 일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군수충인 거지. 알겠죠? 마지막으로 기술윤리학인데 기술윤리학은 규칙을 설명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술이라는 게 그 아트가 아니야. 아트 그 뭐 과학 기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록하고 소설한다는 얘기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인디아나 존스 돼 있죠. 인디아나 존스. 규칙을 설명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여기는 그 사회과학 뭐 인문학 이런 거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세계가 넓어졌잖아. 세계 각국에 다 저마다의 윤리, 도덕, 뭐 규범 이런 게 있는데 그 규범들이 왜 달라졌는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힌두교에서는 왜 소를 안 먹는다? 소를 안 먹는 게 힌두교에 소를 안 먹는 거는 신성에서 안 먹는 거죠. 왜 신성에서 안 먹고 이슬람교에서 돼지를 안 먹을 때는 왜 더러운 동물에서 왜 안 먹을까? 저는 돼지는 사람들이랑 먹이 경쟁을 하는 동물인데 거기는 이슬람 문화권은 건종 문화권이라 가지고 사람이 돼지를 한 마리 먹으려면 10사람이 굶주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아예 추방시켜야 되기 때문에 걔는 불결해진 거고. 근데 인도에서는 아예 추방시키면 안 되잖아. 소는 농사에 짓는데 유리하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라서.
그래서 신성하게 만들어서 안 먹는다. 이런 식으로 이런 문화적 배경, 맥락이라는 단어가 좀 자주 나옵니다. 문화적 배경이나 맥락이나 원인 같은 걸 분석해서 이 공동체마다 서로 다른 윤리, 도덕, 규범 이런 게 존재하는구나라는 거를 밝혀내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인비학을 좀 쓰죠. 약간 보면 약간 문화인비학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기술윤리학을 보면. 그래서 규칙을 설명하는 사람들이고 사회가 영향을 받아서 등장했습니다. 따라오죠 지금 아래쪽에. 도덕 현상과 관련된 문제를 객관적, 과학적, 경험적이라는 게 조금 키워드다. 나머지는 과학적, 경험적 방법론은 아니야. 여기는 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이게 도덕적이다,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 맨날 얘기하는 애들이고, 여기는 맨날 이렇게 뭐 이게 좀 논리적으로 안 맞아, 여기는 용어가 엄밀하지 못한 거 이런 거 토론하는 애들이고, 가가지고 직접 경험해보고 이건 이렇구나 원인은 이렇고 그래서 결론이 나왔구나라는 걸 얘기하는 건 얘들밖에 없다고. 그래서 과학적, 경험적인 기술윤리학 키워드로 들어온다. 그리고 현상들 간의 인과관계라든가 맥락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다 기술윤리학이다. 그리고 도덕현상의 상대성의 특징을 가진다. 도덕현상의 보편성에 관심을 가지는 건 뭘까요? 이게 상대성에 영향을 가지거든. 인도에서는 소를 안 먹는 게 도덕적인 거야. 우리는 소를 대접하는 게 굉장히 극호감의 표시죠. 그 흑심이 있는 정도잖아요. 흑심이 없는 건 돼지고기 가지고 소고기부터는 흑심이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는 소고기를 대접하는 게 모욕의 의미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문화권끼리 이런 윤리 규범이 발달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특수한 배경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특수성과 상대성에 관심을 갖는 입장이고, 기술윤리학은 얘네는 보편성을 관심을 갖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도덕 규범 같은 걸 찾고 싶은 거예요. 칸트, 도덕법칙 이런 거, 공리주의, 공리의 원리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봅시다. 그럼 보편적 도덕 원칙을 얘기하는 게 규범윤리학이다. 이거랑 비교해서 나오겠지 당연히. 여기는 그러니까 얘네 둘이랑도 요 규범윤리학 이거 공통점 차이점이 있고, 여기도 공통점 차이점이 있고, 얘네랑도 공통점 차이점이 있는데 다 알아둬야 돼요. 다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세 개밖에 안 되잖아. 네. 네. 양승윤이나 주의 조절이라고 올려놨습니다. 네, 둘이 성동 둘이인데 성동 둘이 오늘 시간 끝나가지고. 자, 그래서 상대성에 지금 그 색칠이 꺼져 있는 거죠. 상대성 혹은 특수성. 그리고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는. 그리고 오른쪽 얘네 둘이는 같이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얘네는 선하다 악하다를 얘기하지 않아. 여기는 뭐 굳이 얘기하자면 선하다는 건 뭐야, 어떤 게 선한 거야 이런 걸 묻는 거지, 이게 선한 거야, 이게 올바른 거야, 이걸 해야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기술윤리학도 그냥 가가지고 이게 선한 거네, 왜 이럴까, 이래서 선하구나 이걸 하는 거지, 이게 선한 거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에서 이런 맥락 때문에 선하구나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같이 중립이야. 있는 그대로 쓰는 거죠 기술윤리학. 그리고 그냥 용어 정의만 하는 거잖아. 그래서 같이 중립, 같이 판단, 그렇지? 다른 거고, 여기는 실천 지향적이고 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는 순수 학문적 접근을 하죠. 요거는 이제 그 용어 정의하는 거고, 요거는 사건 기술하는 거니까 얘는 좀 더 순수 학문적이죠. 두 개 비교하는 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뒤로 넘어가서 선제를 보시죠. 자, 뒤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8쪽, 9쪽 보면 답이 다 나와 있는데 혼자 보면서 공부해라. 혼자 보면서 공부해야 된다. 근데 일단 이론 나갈 때는 6번, 6쪽, 7쪽에 있는 거만 보면서 갑시다. 복습할 때 한 번 더 8쪽, 9쪽 답지를 보고요. 지수양 옮기면 제일 처음 보여주시죠. 1번에 옳다는 것, 선하다는 도덕적 수로의 의미를 검증하는 것은 이런 규범 윤리학을 주로 다루는 내용일까요? 이거 세 개 대충 느낌이 맞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맞을까 틀릴까? 1번 도덕적 수로의 의미를 검증하는 것은 이론 규범 윤리학을 주로 다루는 내용일까? OX X 뭐겠니? 그렇지, 되게 잘하는데 좋아요. 2번 정원아, 자 이론 규범 윤리학은 현실적 구체적 윤리 문제 해결을 목표로 삼는다. 맞니? 맞아요. 이거 헷갈리지 말라 그랬지. 이론 규범이든 실천 규범 윤리학이든 둘 다 뭐 이론 도덕적 규범 정립 이런 거 뭐 중시하고, 이론 토대 이런 거 중시하고, 실천까지 둘 다 중시한다고. 기존에 있었던 게 이론 규범 윤리학이잖아. 칸트나 공리주의 이런 거 애들도 어떤 게 도덕적인지 규정까지 하고 거기에 따라 살라고까지 했던 애들이야. 둘 다 실천 지향적 성격입니다. 규범 윤리학은. 이해가니? 그래서 이 약간 애들이 이론 규범 윤리학이라면 현실 문제 적용 이런 거는 좀 강화하는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실천 규범 윤리학이라 그러면 도덕 규범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조금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야.
정도의 차이야. 정도의 차이. 둘 다 규범 윤리학이잖아요. 한번입니다. 한 번. 괜찮니? 이해 가니? 안 가니? 3번 이론 규범 윤리학은 3번 자 이론 규범 윤리학은 성품, 행위, 제도 등에 대한 윤리적 판단의 근거를 제공한다. 맞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메타 윤리학이랑 헷갈리라고 낸 선지입니다. 네, 헷갈리라고 낸 건데 어떤 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제공한다는 얘기야. 여기서는 그 규범 윤리학, 메타 윤리학 같은 경우는 판단의 근거라기보다는 그냥 기반 마련 정도,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옳은 선지거든요. 근데 판단에 근거하면 이게 선하다, 이게 악하다 판단을 내린다는 근거인 거잖아. 규범 윤리학이야 이거는. 옵니다. 오. 이해 가요 이거? 선지가 이런 식으로 조금 헷갈리게 이거 이해 가니? 그래서 3번은 옵니다. 오. 자 4번 미서. 자 이론 규범 윤리학은 도덕적 진리는 인식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주제를 주로 탐구한다. X겠지. 어딜 봐도 메타 윤리학이겠지. 민지야 5번. 자 이론 규범 윤리학은 윤리학을 실천 지향적이라서 순수 이론 학문과 구별된 학문으로 봅니까? 네. 어? 네. 맞아. 그치. 순수 이론 학문은 아니랬어요. 실천 규범 윤리학이든 이론 규범 윤리학이든 둘 다 실천 지향적 성격입니다. 재현이. 6번 이론 규범 윤리학에서 윤리학 자체가 학문으로 성립 가능한지를 탐구한다. OX. X. 메타 윤리학이죠. 그죠? 아래쪽 실천 규범 윤리학으로 갑니다. 정원아. 자 1번 실천 규범 윤리학은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해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탐구한다. OX. 오 나오. 보편적 도덕 원리 탐구 맞다 그랬지. 실천이든 이론이든. 2번 지수야. 자, 이론 규범 윤리학과 실천 규범 윤리학의 공통점입니다. 도덕 이론의 타당성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오 나오 둘 다. 이런 거 타당성, 도덕 이론 여기는 규범적 타당성이겠죠. 규범적 타당성, 도덕적 타당성 이런 걸 밝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그 메타 윤리학은 무슨 타당성이랬어? 논리적. 좋아. 괜찮은데? 좋습니다. 논리적 타당성이야. 3번 실천 규범 윤리학은 이론 규범 윤리학에 비해 다양한 학문 영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윤리 문제에 대해 합체적으로 접근한다. 정원아 3번 뭘까? 학제적 접근. 근데 이론 규범 윤리학에 비해라고 하면 맞을까? 네. 맞아요. 학제적 접근은 얘는 아니다. 혹은 가나운문적 접근. 얘는 안 해요. 얘는 이전에 있었던 건데 이전에는 안 했기 때문에 얘가 나온 거잖아. 맞고 4번 선. 자 실천 규범 윤리학은 문제 중심 윤리학 또는 응용 윤리학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맞습니다. 이거 실천 규범 윤리학이 문제 중심 윤리학, 응용 윤리학으로 불리거든요. 여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현대인이 직면하는 구체적 문제를 다루는 거는 맞죠. 맞다. 하나 더 하십시오. 메타 윤리학 1번. 자 메타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의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 맞니?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건 맞겠지. 여기 용어 정의 이런 거 하니까 이해가지? 용어 정의하고 막 인과관계 막 이런 거 하면은 얘네가 학문으로서 조금 더 빡세질 거 아니야, 빡빡해질 거 아니야, 엄밀해질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도덕적 판단의 근거는 아니다. 도덕적 판단의 근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옳고 그르고를 알 수 있는 판단의 근거를 내려준다는 얘기하고 그건 규범 윤리학 얘기지. 괜찮죠? 2번 메타 윤리학은 사실 명제로부터 당위 명제가 연역 가능한지 탐구해야 된다. 같이 봅시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사람을 때리면 아프다라는 게 사실 명제야. 사람을 때리면 아프다. 사람 히트, 페인, 그지? 그러면은 사람을 때리면 처벌해야 된다. 이게 당위 명제거든요. 사람을 히트하면 퍼니시. 자 그러면 이 사람을 때리면 아프다 해서 사람을 때리면 처벌해야 되는가가 인과관계가 맞냐를 검증하는 거. 이게 메타 윤리학의 역할이 맞습니까? 메타 윤리학의 역할이죠. 그래서 옵니다. 오. 사실 명제로부터 당위 명제가 연역 가능한지는 대전제에서 개별 사건을 추론 가능한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있느냐 그걸 증명하는 거 메타 윤리학 맞습니다. 3번 미서. 자, 배아세포 실험 사례에 있어 배아세포 실험에 대한 논증의 확산 정도를 조사하는 것은 메타 윤리학의 접근 방식에 가깝습니까? X 이거 뭐예요 이거? 이게 기술 윤리학인 거 알겠니? 기술 윤리학인 거 알겠습니까 이게?
네네. 고등학생들한테 까먹지. 네네 알겠습니다. 승윤이랑 승우는 오늘 조절하고요. XX. 선 왔고 재현이 왔고 정원이 왔고 지수 왔고 미수 왔고 민지 왔고 범수는 이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나머지 다 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배아세포 실험에 대한 논증의 확산 정도를 조사하는 것이죠. 쓰는 거죠. 배아세포 실험에 대한 논증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가. 지금 보면은 배아세포 실험을 여기서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뭐 성동구에서는 찬성이 몇 %고, 뭐 계양구에서는 뭐 찬성이 몇 %, 반대가 몇 %, 이런 걸로 논증이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뭐 분포를 보는 거는 가가지고 직접 원인, 결과, 기술, 인과관계, 맥락 이런 거를 조사하는 거잖아요. 기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아세포 실험에 대한 논증 과정을 검증한다 뭐 이런 건 메타윤리학인데, 논증의 확산 정도를 조사한다는 메타윤리학이 기술윤리학이겠죠. 그래서 X입니다. X. 4번 지수야. 자, 메타윤리학에서는 윤리학이 도덕신념의 진위를 밝히는 추론의 타당성을 강조한다. 헷갈리죠. 도덕신념의 진위를 밝히는 추론의 타당성. 맞아. 논리적 타당성이야. 그러니까 도덕신념의 진위를 밝히는 거,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진위는 사실 판단이거든요. 도덕 판단, 가치 판단, 규범적 판단 이런 거는 규범 윤리학의 역할이 많고, 이게 여기서 인과관계가 하는 게 옳다 그러니까 이다 아니다 사실 판단을 내리는 거는 메타윤리학이에요. 메타윤리학. 그래서 도덕신념의 진위를 밝히는 추론의 타당성, 인과관계 검증이라는 얘기 하면서 옵니다. 자, 5번 재현아. 자, 메타윤리학에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 도덕성의 기초를 정립하고자 한다. X. 도덕성 기초를 정립한다 해서 규범윤리학이죠. 어딜 봐도 가치 판단 내리자는 거니까. 기술윤리학. 자, 정원아 1번. 기술윤리학은 도덕 현상의 보편성에 관심을 주는 입장이며 윤리학적 성질보다는 사회과학적 성질이 더 강하다는 비판을 듣기도 한다. X. 윤리 도덕 현상에 뭐가 틀렸겠니? 보편성이 아니라 상대성이다. 상대성. 그렇지. 아까 여기 인도에서는 돼지고기를 소고기를 안 먹고 우리는 소고기를 주는 게 엄청난 그 호감에 부시고 윤리 규범이 다르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특수성에 관심을 주는 입장인 거죠. 기술이요. 나머지는 다 맞아요. 사회과학적 성격이 더 강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메타윤리학 마찬가지. 여기는 사회과학은 아니고 논리적 실증주의 이런 거 순수 학문적 영역이 성격이 더 강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죠. 왜냐면 얘네들은 어떻게 옳다 그러다 얘기를 안 하거든.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제시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약간 뭐 이게 윤리학이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겠죠. 2번 미소 하나 더 해봐라. 똑같은 건데 배아세포 실험 사례에서 배아세포 실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기술윤리학적 접근 방식에 가깝습니까? 똑같이 이거 아까 똑같은 문제잖아요. 넘어가면 자, 중국 유교로 가자. 재미난 도전 윤리학의 책이죠. 윤사하면 되게 빡빡하게 들을 수 있는 그거 얘기하는. 윤사 들은 사람은 진짜 마르고 닳도록 얘기를 했지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나오는 친구들 있잖아. 서양윤리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덕윤리 배울 거거든요. 칸트 공리주는 조금 뒤에 시기가 아니라 여기서 유교, 불교, 도교 배울 건데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이 기원전 BC, 기원전이 말이지 히포크리스트 7세기에서 한 4세기가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석가모니야. 석가모니 선생님이랑 공자랑 노자랑 소크라테스랑 다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뭐 만들었어요? 불교 만드신 분이 뭐 만드신 분이야? 유교 만드신 분이고 도교 만드신 분이잖아. 소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창시자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여기는 공자, 맹자, 손자, 여기는 노자, 장자, 여기는 석가모니, 뭐 소승불교, 대승불교, 뭐 교정사들 쭉 내려가는 게 한 요쯤 된다. 상당히 된다. 왜 갑자기 기원전 BC 7세기 경에 이런 사람들이 동시에 등장하는가? 그래서 이 시기를 무슨 시기라면 추구인 시대라고 해요. 축. 기둥입니다. 기둥. 그래서 인류 사상의 기둥을 세운 사람들이 동시에 태어난 시대라서 추구인 시대라고 하는데 역사상으로는 이게 뭐랑 맞닿아 있냐면 BC 7세기가 설기의 보고가 맞닿아 있습니다. 설기.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혼란기란 얘기예요. 혼란기. 청동기 시기까지는 무기나 농기구를 청동 농기구를 안 썼어. 청동 무기도 안 쓰고 청동기는 귀했기 때문에 뭐만 썼다? 제사용품을 안 썼어요. 지배층의 권위를 두르는 도구이기만 했고. 그래서 다 청동기 시기까지는 전쟁할 때도 뭐 가지고 싸웠다?
돌 가지고 싸웠어. 석재 무기 막 석재 방패 막 이런 거 방패는 아니겠구나. 무기 막 이런 거 쓰고 뼈가 부러지고 뭐 멍이 들고 이런 싸움이지 목이 떨어져 나가고 팔다리가 날아가고 그런 싸움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철기가 도입되고 나니까 일단 철제 농기구가 사용될 수 있어. 철은 널린 게 철이기 때문에 온도 올려줄 수 있는 기술만 있으면 된단 말이야. 생산력이 막 늘어나고 생산력이 늘어나니까 생산력이 잉여 생산물이 많고 전쟁이 늘어나겠죠. 전쟁이 늘어나니까 철제 무기가 사용되고 이전까지는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대혼란이 찾아오는 거지.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나름대로 고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공자가 먼저 나오니까 공자랑 노자를 한번 비교해서 자, 공자는 여기 혼란을 헤쳐나가는 걸 어떻게 헤쳐나가고 싶었냐면 여기서는 왜 춘추전국시대가 더 혼란기가 왔냐? 주나라 봉건제는 청동기식입니다. 주나라 봉건제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좀 먹고 살만하고 좀 괜찮게 평화로웠던 것 같은데 이거는 주나라 봉건제 때는 법, 제도, 규범, 질서 이런 게 살아있어서 그렇고 지금은 철기시대, 춘추전국시대 도래하면서 법, 제도, 질서 이런 게 무너져서 그렇다. 뭐 어떻게 하면 사회 혼란을 회복할 수 있을까? 법, 제도, 질서 같은 걸 만들면 되겠지. 괜찮죠? 그래서 여기는 지배층이 좋아하겠어요? 피지배층이 좋아하겠어요? 제가 법, 제도, 질서를 누가 만들어? 그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는 누가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는 법을 만들겠어? 물건을 가진 자가 만들겠지. 지배층을 위한 학문이에요. 약간 좋은 법, 제도, 질서를 가지고 덕으로서 백성을 이끄는 게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상당히 지도층이 좋아하고 그리고 이건 좀 아다리가 잘 맞는 건데 유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조금 더 경전 친화적인 학문입니다. 그래서 유교를 하려면 한자를 알아야 돼. 그래서 관료제랑 결합됩니다. 국가통치, 이건 알지 시험 나오는 거 아니고 국가통치체제랑 결합되기 때문에 관료제랑 결합돼서 그 쭉 이제 한족 문명은 전부 다 이제 과거제 마련을 실시하면서 지배층, 그러니까 지배 체제를 이루는 학문이 돼. 중앙 집권화에 도구기도 하고. 근데 반대로 도교는 정 반대로 가는 거지. 노자는 뭔 얘기를 했냐면, 자, 이 법, 제도, 질서, 규범 이런 거 무너져가지고 공자는 사회 혼란이 안 됐잖아. 노자는 어떤 입장이냐면, 야 가만히 냅두면 우리 원시 시대까지는 아무 분란이 없고 큰 전쟁 규모 이런 것도 없고 했는데 왜 지금 사회가 혼란이야? 너네가 법, 제도, 규범, 질서 같은 게 없다고 만들어가지고 이게 옳다고 강요하니까 왜 비례가 생깁니까? 왜 얘가 없는 게 생겨? 왜 불효자가 됐습니까? 또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지? 왜 범법자가 생기니까 법이 있으니까 그러면 법도 없고 규범도 없고 인의예지 이런 인위적 규범 같은 걸 다 잊어버리고 자연 속으로 돌아가면 사회 혼란이 극복되겠네. 그래서 완전 지향하는 이상세계도 다르거든. 미성, 대상세계, 공자 이상세계 뭐였어? 대동사회. 그렇지. 여기는 내 자신을 먼저 수양을 해가지고 인을 확대해 나가면 효제, 충서, 그래서 인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수신, 제일 처음엔 내 수양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수신, 제국,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해가지고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사회를 대동사회라고 해요. 인이 확대되면 대동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 인의예지 같은 거. 인의예지 같은 거 하지 말고 인위적인 걸 없이 우위에 따라 살면 뭐에 갈 수 있다? 소국과 안위에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는 작은 나라, 나중에 설명할게요. 작은 나라, 적은 국민입니다. 여기는 계속 뭔가 내 수양이 확대돼가는 과정이고 여기는 이런 거 다 없어져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소국가미사에 나중에 묘사한 거 보면은 옆 마을에서, 옆 국가에서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고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규모의 국가야. 마을 단위 국가라는 얘기겠지. 그리고 평생토록 교류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교류하면 규모가 커질 거니까. 그죠? 뉘앙스만 보라는 얘기야. 뉘앙스만. 어차피 공자, 맹자사상까지 들어가 있나? 맹자까지 해야 되는 거야. 순자는 조금 얘가 이단하거든요. 성악설 주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자, 맹자사상이 이런 뉘앙스고 나중에 장자를 배울 건데 노자 장자를 도교가 이런 뉘앙스라는 것만 기억을 하라고. 그래서 여기는 노자는 지배층이 좋아하겠니 피지배층이 좋아하겠니 지수야. 그러면 그 피지배층이 좋아하는 학문이에요 도교는. 그래서 나중에 뭐랑 결합하냐면 인간신앙이랑 결합해서 신선사상과 이렇게 이룹니다. 약간 그 민속 종교화돼요. 피지배층의 사상이라는 얘기지. 자 공자 먼저 봅시다. 11페이지에 공자가 가장 중시했던 덕이다. 이러면 인 어질인 자거든요. 자 맹자가 어차피 사단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유비에서 중시하는 네 가지 덕목을 미리 보고 갑니다. 인의 예 지라고 해요. 인의 지. 그리고 뒤로 갈수록 점점 이제 좀 사회가 혼란해지는 중인 거예요. 이는 사랑이거든. 유교의 사랑. 근데 좀비 친수 시비선을 가리는 차별적인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자 때 제일 중시했던 거고 의는
의로움입니다. 정의로움. 실천 윤리에 조금 더 가까워요. 여기는 조금 이제 전쟁터에서 누가 이제 아이가 어미 잃고 막 쓰러져서 울고 있으면 공자는 이렇게 딱 안아주는데 맹자 때거든. 맹자는 이제 창을 들고 앞에다가 딱 같이 지켜주는 거지. 그런 윤리. 얘는 통치 규모만 될 겁니다. 순자. 너네는 알고 있어야지. 지는 나중에 성리학이 제일 지혜, 지식, 공부 이런 거 중시할 거야. 그래서 좀 뒤로 흐를수록 이제 공자, 맹자, 순자 순으로 가면서 중요시하는 가치가 좀 뒤로 후퇴하는 거고 여기로 갈수록 사회가 혼란해지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조금 이제 도덕적인 그런 걸 강조 많이 하는 사람이야. 공자 때까지만 해도 이제 춘추 전국 시대에 이르기 전에 이제 태평성대 이런 걸 좀 기대하고 있는 시기라서. 인이고 내면적 도덕성을 뜻합니다. 후제 충서를 통해 표출될 건데 인이라는 건 사랑이거든요. 근데 두 사람 가족애적 사랑을 뜻한다. 근데 이제 남자들은 될 수가 없고 여성들은 이제 두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랬지. 나중에 애를 낳으면은 임신하면 두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새끼가 남의 새끼보다 더 소중한 그런 사랑이 인이야. 차별적인 사랑이야. 공자님 보고 이제 공자님 제자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단 말이야. 자공이라고 자공. 되게 공자님 3대 제자 중에 하나인데 공자님 제자처럼 이름이 생겼죠. 자공이 공자님한테 공자님 혹시 마을 사람들로부터 모두 미워함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그 마을 사람 전체로부터 좋아함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다.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들로부터는 미워함을 받고 좋은 사람들로부터는 좋아함을 받는 사람, 착한 사람들로 좋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도덕적인 것과 비도덕적인 것을 가리는 사람이야. 나쁜 것은 싫어해야 돼요. 이해가지? 예의가 없는 건 뭐라 해야 되는 사람인 거지. 그래서 존비, 친소, 시비, 선악을 가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존비, 친소는 존귀하고 비천하고 친하고 소원하고 멀고 가깝고 얘기지. 그다음에 시비, 옳고 그르고 선하고 악하고를 가리는 사람. 왜냐하면 이 인이라는 건 이제 맹자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하늘로부터 부여가 되는 겁니다. 여기 유교의 하늘은 무슨 하늘이라고? 도덕천이야. 도덕천. 도덕적인 개념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옛날 사극 같은 데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옛날 사극 때 엑스트라인이 죽을 때 항상 어떻게 하면 죽는다고?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하면서 죽는다 그러지. 그러니까 하늘이 벌을 내리는 하늘이니까. 옛날에 그리고 이제 임금님이 비가 안 오면 뭐 했다? 기우제를 지냈다고. 기우제를. 근데 요새 뭐 친구들끼리 싸울 때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이러면서 싸우지 않잖아. 그치? 요새 임금님이 아니 대통령이 지금 미스터 리가 비가 안 온다면서 좀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하면 조금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도덕적 하늘관이 없어졌다는 얘기야. 이해가지? 그래서 이 도덕적인 하늘이 벌을 내리는 하늘이 기우제 지내면 이제 비를 내려주는 그런 하늘이 사람에게 이걸 부여했기 때문에 사람도 어떻게 악한 것과 도덕적인 것과 도덕적이지 않은 것을 가리는 사람을 해야 돼. 뭐랑 비교되는 거냐면 불교는 무슨 사람? 불교의 사람? 자비. 그렇지. 불교의 사람 자비. 자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슨 사랑이라고 내가 가르쳤어? 자타부리의 사랑이다. 자타부리.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는 사랑이에요. 전 세계가 다 인과관계 연기로 이어져 있잖아. 그래서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거는 무차별적인 사람이고, 그거는 차별적인 사람인 거 주의해 주십시오. 유교인은 차별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차별적 사랑이라고 기억하고 밑에 효제 충서봅니다. 효제 충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공경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타인에게 간용하고가 자 이니 가족애적 사랑이 됐죠. 이게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게 보이니? 효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효는 부모님한테 하는 거지. 쟤는 아우에게 하는 겁니다. 아우에게 어지고 아우 실제로 아우 제자야. 아우에게 이제 그 베푸는 그런 거고 충은 어디에 하는 거? 국가죠. 국가 내 공동체에 하는 거고 선은 이게 같은 여자다. 한자를 잘 모르는 세대이긴 하지만 같은 마음이야. 같은 마음. 동정할 서자, 그다음에 용서할 서자를 써요. 내 마음을 같이 느끼는 마음이야. 이거 그래서 역지사지라는 단어로 역지사지의 마음이 서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 마음과 같이 하나 된 형태고 인이 가장 늘어나가지고 이 가족이 어떤 사회, 세계 전체로 확대된 규모가 요 서의 상태입니다. 그게 대동사회고. 그래서 이거 좀 내신 이런 데서 좀 꼬투리 잡아서 내면 좀 틀리기 쉬운 문제인데 이는 내 부모님 중에 내 부모님이랑 남의 부모님이랑 누가 더 중요해? 이는 내 부모님이 더 중요한 거야. 가족의 사랑이니까. 근데 대동사회에서는 가족주의가 극복될까 안 될까? 극복돼. 왜냐면 인이 전 세계로 확대됐으니까 모두가 내 부모님인 거야. 그래서 내 부모님, 남의 부모님이 없습니다. 그게 이상사회라고.
공자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항상 뭘 제일 강조하나 유교에서는 내 수양을 제일 먼저 강조해요. 효부터 출발해가지고 내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하가 쭉 내가 먼저 수양을 해야 세계를 평화롭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라는 단어가 밑에 따로 떨어져 나왔죠. 서가 중요합니다. 서의 윤리를 따로 뽑아가지고 설명하는 게 공자 제시문으로 나와. 자, 축이급인이라고 합니다. 밀축자를 쓰고 여기까지 말할 필요 없는데 전 근대에서 기자는 몽기자는 나라는 뜻이야. 신자도 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냥 사람이자를 쓰잖아. 2인칭 그러니까 남이라는 뜻이야. 남인 타인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나를 밀어서 밀축자를 써서 나를 미루어서 남에게 미친다. 축이급인. 내 처지를 생각해서 남의 처지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대우를 받았을 때 남에게 내가 이 대우를 했을 때 내가 이 대우를 받으면 내가 어떤 느낌을 느낄까? 그거를 생각하고 남한테 하는 얘기지. 그리고 기소불용 물시어인 기소불용 내가 기소불용 욕구하지 않는 것을 내 몸기자를 내가 바소자거든요. 바소자 보소자 이렇게 쓰니 바소자 보소자 이렇게 쓰니 내가 욕구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얘기지. 내가 욕구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물시어니. 이거 어조사 어자를 씁니다. 뭐뭐에게라는 뜻이고 남에게 베풀지 말라라는 얘기야. 아니 물자 써가지고. 그래서 남이 자신이 원하는 것은 남에게 베풀지 말던가. 남에게 행할 때는 내가 어떻게 대우받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하고 행하라. 남에게는. 둘 다 역지사지죠. 이게 서라고 이게 서. 그래서 서를 뜻하는 용어예요. 둘 다. 제시문으로 공자 제시문으로 나오고 이게 뭐라고 전부 다 인이야. 인이 호재 충서로만 확대되는데 그게 전 세계로 확대된 게 대동사인데 그 중에 서를 뜻하는 단어로 아까 이 축의급이라든가 기소불용 물시어인 같은 단어들이 나왔다고 해요. 아래쪽 악인데 그리고 두 번째 예 여기는 인이고 여기는 예인데 여기의 예는 순자의 예와는 좀 달라요. 순자는 법과 상관 한비자가 법가를 만드는 한비자 스승이 순자고 여기는 순자 같은 경우에 얘는 엄격한 통치 규범을 뜻합니다. 예로서 통치하라고 하거든. 근데 여기는 내면에 인이 드러난 표현이야. 예절, 예의, 범절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면적 도덕 규범, 외면적 도덕성 이런 거네. 외면으로 나타난 예의, 예절 이런 거. 외면적 사회 규범. 인이 우러나와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래서 예를 행할 때는 그냥 인에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예절을 갖춘다 이런 느낌인 거지. 자 아래쪽 예와 관련된 단어는 극기복례라든가 자신을 이기고 예로 돌아간다. 그다음에 비례물시 비례물청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이런 단어들이 나온다. 그리고 밑에는 악인데 이거는 미리 알아주세요. 윤사에는 오히려 안 나올 수 있는데 예술관에서 나오죠. 이거 예악 사상할 때 맹자의 예악 사상 이런 거에서 나옵니다. 공자의 예악 사상할 때 나옵니다. 얘는 약간 이제 채찍 같은 거고 얘네들이 질서를 세우도록 예의 범절을 갖춰 때리는 거고 너무 때리기만 하면 애들이 어떻게 돼요? 조금 이제 살기가 팍팍하고 막 힘들잖아. 그래서 조금 뭘로 풀어준다? 당근을 음악으로 풀어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공자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통기타 치면서 쉬는 시간이 없나 따로? 그냥 해. 시험 기간에 없나 보다. 1시간 반 할 수 있잖아. 통기타 치면서 화장실만 조용히 빨리 갔다 와. 3분만 쉬잖아. 3분만. 45분만 하고 쉬는 시간 하거든요. 자, 서까지 받고 예에서 극기복례 나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간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라 둘 다 예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 얘는 개인적인 좀 도덕 규범 같은 얘기야. 그리고 밑에 악은 좀 풀어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누가 비판했어요? 유교가 누구랑 맨날 찾았어? 예악 사상 비판하고 무슨 사상이? 뒤에 나온답니다. 저 뒤에 2학기 때 배웠잖아. 2학기 기말고사 때 묵가가 뭐에게지? 묵가는 비악 사상 얘기지. 비악 음악하지 말라고. 얘는 교리라 가지고 이익으로서 사기 나중에 나올 겁니다. 이익으로서 사기라고 했는데 이제 사람들을 좀 조화롭게 풀어주긴 하지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음악하고 놀면은 생산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더 생산성이 높은 거는 음악을 하지 않는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음악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 나중에 봅시다.
그래서 예로서 질서를 이루게 하고 악으로서 조화롭게 하기 때문에 이 악을 통해 일을 실현할 수 있고 백성을 구하고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 둘 다 예랑 악이랑 같이 가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일을 실현하기 위해 예로서 채찍을 때리고 악으로서 당근을 주는 그런 개념을 생각하세요. 아래쪽 자 인이 전 세계로 확대된 거 무슨 사회 대동사회 내용 제 질문 자주 나오니까 내용 다 기억하세요. 자 가족주의가 극복됩니다. 자신의 부모와 자식만을 부모 자식을 여기지 않는 사회입니다. 가족주의 극복. 그다음에 능력주의와 사회적 분업이 실현되는 사회입니다. 능력 있고 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를 선택된다. 이거 막 능력주의 막 이런 거 하면은 능력 있는 사람을 뭐 뽑았어야 된다 이러면 뭐 차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 모두가 하나된 사회잖아요. 근데 원래 유교 자체가 좋은 제도를 통해서 뛰어난 지도자가 백성들을 다스리는 체제야. 그래서 덕이 있는 사람이 통치자가 돼야 돼요. 능력주의 맞습니다. 능력주의. 대동사회에서 능력주의 맞다는 것도 주의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덕치가 이루어진 사회이기 때문에 분배정의가 실현되고 복지제도가 뭐 가부, 고아, 호라비, 노인들이 부양받는 그런 사회라고 대동사회. 그냥 좀 특징까지 다 알아둬야 되고 제시문으로 자주 나옵니다. 아래쪽은 이제 인이 확대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유교 용어들인데 다 똑같은 얘기야. 수기, 치, 인. 나를 먼저 수양을 해서 사람들을 다스린다. 통치하다는 게 진짜입니다. 나를 먼저 수양을 해서 남을 다스린다. 그리고 수기 아니는 나를 먼저 수양을 해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리고 이걸 쭉 늘리면 뭐냐?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합니다. 내 몸을 먼저 수양을 하고 그래서 가정을 가지런히 하고 가정을 가지런히 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그래야 그 다음에야 천하를 평정할 수 있다. 인이 이제 대동사회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수양을 통해서 인이 전 세계로 확대되는 걸 이제 지향하자는 얘기. 자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일단 내 수양이 제일 중요한 거죠. 내 수양을 강조하는데 자기 맡은 직분을 열심히 다 하라는 얘기를 해요. 그거를 정명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정은 발을 정자고요. 명은 이름 명자다. 근데 공자님이 이런 얘기를 하기 전보다 임금들이랑 얘기할 때 그때 춘추 전국 시대는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백가들이 막 여러 왕국들이 있는 거지. 춘추 5패, 뭐 전국 7국 이런 나라들이 있어.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부국강병하고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하기 위한 이제 국가 방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뭐 자본주의인가, 뭐 공산주의인가, 뭐 사회주의인가, 뭐 이런 거 막 고민하고 있을 때란 말이야. 여러 책사들이 가가지고 문객 제도라고 해. 문객으로 머물면서 정치 자문을 하는 겁니다. 괜찮지? 그래서 이 공자들이 한 얘기도 다 왕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맹자가 나중에 하는 얘기 마찬가지다. 덕치를 이루어서 하는데 정명이라는 건 뭘 하는 얘기니? 왕이 왕 역할을 다 해야 돼. 덕으로 다스려야 나라가 평안해지고 너네가 나중에 부국강병으로서 통일할 수 있을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임금 신하 부모 자식이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되는데 통치 잘하는 얘기입니다. 통치 잘하라. 자기 수양을 먼저 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임금한테 한 얘기가 정치란 뭐다? 바르게 하는 것. 덕으로 다스리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자, 정야라는 단어가 내신 정도 수준에서 몇 번 나오더라. 모의고사에도 흘러가는 선지 정도 하나도 나오더라. 그리고 아래쪽 그래서 뭘 하라는 말인가? 궁극적으로는 정명이든 뭐 정자 정야든 결국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덕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덕으로 덕치를 하라. 공스라이팅이야. 공스라이팅. 공자님이니까. 그 뒤에 법가가 진나라 결국 이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하는 누가 통일했냐면 진시황이 통일했죠. 진나라는 어떤 사상을 바탕으로? 법가를 바탕으로 했어요. 법가는 되게 엄격한 이제 법 제도 이런 걸로 통치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순자의 예 사상을 물려가는 거라서 뭐 5분 늦으면 삭발시키고 10분 늦으면 한쪽 팔 자르고 막 그런 걸 했죠. 그러면 안 늦을 거 아니야. 근데 평시에도 이제 그런 엄격한 법가 사상을 하니까 사람들이 연구할 때 힘들었던 거지. 15년 만에 멸망합니다. 진나라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진나라 멸망하고 들어서 한나라는 이게 평시에도 빡세게 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반발이 심하거나 가스라이팅의 학문을 하자면서 유학을 다시 이제 국교화하는 거지. 한 무제 때 유학 국교화 이런 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 얘기가 덕치랑 반대되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분배정의 얘기예요. 재화의 많고 적음보다 분배의 고르지 못함을 걱정해야 된다. 군자라면 군주라면. 그리고 요거는 두 개는 사례만 좀 들어만 나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이런 단어가 나오면 공자상이다 혹은 뭐 그 덕치 사상을 얘기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알면 되거든요. 자 이제 북극성과 무별의 비유라고 하는데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단 말이야.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이 공전 축의 23.5도씩 기울어져 있어요. 23.5도씩 지구 자전축이 지금 촬영되고 있냐? 알아 뒤에 켰던 것 같은데 되고 있죠? 네. 오케이. 지구 자전축이 23.5도씩 기울어져 있는데 이 자전축 위치한 곳에 이렇게 별이 위치해가지고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빙글빙글 돌면서 이제 하늘 위를 딱 이렇게 보면은 요 축에 위치하기 때문에 1년 내내 위치가 안 바뀌는 별이 있어요. 그 별이 북쪽에 있는 극에 있는 별이라고 해서 북극성이라고 합니다. 이 북극성은 위로 이렇게 1년 내내 밤하늘을 둘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위치가 안 바뀌는데 그럼 얘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치 다른 별들은 어떻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북극성을 따라 주변을 도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다른 별들은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왕아 네가 만약에 이렇게 군주가 제대로 된 덕치를 한다면 네가 북극성처럼 다른 별들이 북극성을 따르는 것처럼 문 사람들이 네 주변을 따라 돌 것이다 자연스럽게. 그게 덕치라는 것이다 라고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한 제시문이 한 번 나와. 그리고 어떤 제시문도 나오냐면 그러니까 바람이 딱 불 때 풀들이 몸을 숙이잖아.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복종하게 만들 수 있을까? 덕치를 하게 되면 바람이 불면 풀들이 그 바람에 몸을 누이듯이 자연스럽게 네 덕치에 따라 백성들이 너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제시문이 또 나와요. 둘 다 공자선지입니다. 공자선지. 그래서 그 정도만 알면 된다. 그게 덕치를 나타내는 단어라는 것만 알면 되고 풀과 바람의 관계, 북극성과 무별의 관계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다음 맹장 13페이지. 여기부터 조금 이제 본격적인 유교 사상이지. 왜냐면 공자는 기체 틀만 제시한 거고 그걸 구체화시킨 게 맹자입니다. 공자는 인간 본성이 선하다는 얘기는 안 해요. 본성론 얘기를 안 하는데 맹자가 인간 본성은 선한 거고 나는 공자를 계승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공자가 성서설이 된 거야 아니야. 그래서 본격적인 인간 본성 논의는 맹자 때부터다. 맹자는 인간 본성이 선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왜 성선하냐? 왜 인간 본성은 선하게 타고났냐? 그랬을 때 자, 사덕과 사등과 양지와 양능을 타고난 존재이기 때문에 선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사덕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거야. 인의예지입니다. 인의예지. 맹자 공손추 편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공손추라는 제자랑 맹자한테 대화를 하는데 그 인간 본성을 맹자가 평소에 선하다고 막 얘기를 하고 했거든. 근데 공자가 죽고 나서 200년이 지났어. 이제 그때는 춘추시대 말년이었는데 청동기 말년. 근데 이제는 완전히 철기가 도래가지고 사회가 더 혼란하단 말이야. 맹자님, 당신이 스승님께서 왜 맨날 인간의 인의예지를 타고나고 사람은 선하다고 했는데 왜 사회가 더 혼란해지기만 합니까? 진짜 사람이 선한 게 맞습니까? 뭘 보면 사람이 인의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하니까 맹자가 한 대답이 이겁니다. 사람은 그 인의예지에 대한 4가지 단서를 가지고 있어. 그게 어떤 거냐면 즉수사시라고 하는데 즉수사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라는 4가지 단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 우물가로 아이가 기어가고 있는 걸 보면 너는 네가 아무런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네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샘솟느냐? 아이를 말려야 된다는 감정이 샘솟을 것 같습니다. 그걸 네가 참을 수 있느냐?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감정에서 참을 수 없는 감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감정은 불인지심이라고 불러요. 불인지심 혹은 불인지심. 참을 인자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감정. 그래서 네가 불의한 일을 보았을 때, 엄청 큰 어린이 애를 막 때리고 있고 삥 뜯고 이런 거 보면은 가서 말릴 용기는 없을지라도 저게 잘못됐는데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샘솟잖아. 그런 거 보면은 인간의 의리를 가지고 태어났구나. 그리고 선생님 열심히 강의하시는 거 보니까 커피라도 한 잔 이제 내가 마셔야 될 커피지만 한 잔 이렇게 막 하는 거 사양의 마음. 할머니가 탁탁탁을 했을 때 내가 몸이 힘들긴 하지만 안 비킬지라도 비켜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러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거, 사양하는 마음. 그리고 옳다는 것과 그르다는 것, 잘못된 일을 봤을 때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좋은 일을 봤을 때 저거는 좋은 일인 것 같아라는 마음이 드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그 마음을 인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인의예지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맹자가 설명을 해요. 사실은 이 인의예지라는 단어도 그러니까 공자 때부터 이런 덕목들을 얘기를 하긴 했는데 맹자가 인간 본성을 4개로 딱 집어.
왜 4개로 딱 짓냐면 사람이 마치 사진을 달고 태어나듯이 사람의 본성 또한 있는 의지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비유하는 개념에서 4개를 꼭 집은 것 같아. 근데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다 윤사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너는 7.7가지랑 사단 4가지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인의 예지 4가지랑 즉수 사시 4가지를 외웁니다. 외울 때는 그 창호가 있고 창호 문이랑 창문이랑 문틀을 같이 합쳐서 창호라고 하거든. 창호를 영어로는 샤시라고 하죠. 샤시 들어봤니? 무슨 창호 이렇게 회사 이름 내가 외웠었는데 까먹었다. 옛날에는 드립친다고 외웠었거든. 하여튼 특수한 샤시인 거야. 특수한 샤시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게 단서 단자 실마리 서자를 쓰거든요. 단서 서자 실마리 단서 단자 실마리 단자인데 실이 이렇게 뭉쳐 있을 때 이 끄트머리를 실마리라고 해. 그래서 안에 인의 예지가 숨어 있는 거고, 요 측수 사실 안에 요 실마리 이렇게 당겨보면 안에서 인의 예지를 볼 수 있는 거지. 괜찮니? 그래서 특수하게 만들어진 이게 우리가 인의 예지를 있는 거를 볼 수 없죠. 인의 예지가 있는 거를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특수한 샤시야. 사람의 내면이 들여다 보이는 특수한 샤시를 가지고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면 이 사이를 딱 들여다보면 인의 예지가 있는 이거 괜찮니? 특수 사시로 외우면 특수 샤시야. 인의 예지는 뭐라고? 사덕이고 그 4가지 4가지 본성의 단서가 특수 사시라는 4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선하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내가 참을 수 없는 마음이야. 본질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야. 이게 옳은지 그린지 도덕적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나는 어떤 게 도덕적인 건지를 알고 있는 타고난 인식 능력을 타고나서 이걸 양지라고 해요. 뭐랑 똑같냐면 칸트의 실천 이성이랑 똑같아. 칸트의 실천 이성도 도덕 법칙이 뭔지를 인식할 수 있고 그 도덕 법칙을 실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성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인 게 뭔지를 알 수 있는 인식 능력, 양지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할 수 있는 실천 능력, 양능이라고 해요. 이거 2가지를 가지고 타고나기를 태어나요. 이렇게. 이해가니? 그래서 이 타고나기를 이거 2개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은 선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다. 자, 1번은 아니구나. 13페이지인데 13페이지 따로 이제 필기는 안 하겠습니다. 성선설이고 인간은 사덕, 사단, 양지, 양능을 선조적으로 타고나기 때문에 선하고요. 성은 본성이라는 얘기고 선은 착할 전자죠. 그래서 본성이 착하다는 얘기야. 그리고 인의 예지가 사덕이고 사단은 인의 예지의 단서입니다. 이게 뭐가 뭐의 단서인 줄 알고 있어야 돼. 5초만 외우고 가자. 5초. 인의 예지고 측수 사실. 이게 인의 단서가 측은지심이고 이렇게 하는 거. 10초 다 적혀 있잖아. 10초 줄게. 외우세요. 나머지는 여러 번 했으니까 둘이만 합시다. 둘이 처음입니다. 10, 9, 8, 7, 3, 2, 1. 재현아, 사덕이 뭐라고? 사덕이 뭐예요? 인의 예지고. 의의 단서가 뭐야? 의의 단서가 뭡니까? 수호지심 이렇게 나오면 돼.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뭐만 기억하냐면 그 측은지심은 측은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시비지심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마음이고 사양지심은 사양하는 마음이야.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수호지심이 2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다. 수는 부끄러워할 수입니다. 부끄러워할 수. 그래서 여기 나와있죠. 수호지심은 밑줄 하나 끊어보세요.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악을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미워할 오자에 부끄러워할 수 있다라서. 그래서 윤사는 너 윤사하잖아. 윤사하면 이거 4개 다 알아둬야 돼. 왜냐면 칠정이랑 사단이랑 그냥 멘트만 바꿔서 똑같이 자리만 바꿔서 나오기 때문에 남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렇게 나와요. 수호지심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자 아래쪽. 자 얘는 공자는 인과 예를 둘 다 강조하겠는데 뭐가 중점이냐면 인이 중점이다. 왜냐하면 얘는 따로 있는 통치 근원이 아니고 인이 우러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인이 더 중요한 거야. 공자는. 그리고 맹자는 인의를 둘 다 강조했는데 인은 원래부터 공자가 강조했죠. 그래서 뭐를 더 강조하는 게 되면 의를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겨요. 맹자는. 그래서 인과 의. 인은 사람의 마음이요 의는 사람의 길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인은 사랑이잖아. 사랑. 유교의 사랑이니까 마음인 거고 의는 사람이 따라야 할 올곧은 길이라고 정도라고 그렇게 이제 딱 도덕법칙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양지 양능 아까 얘기했죠. 선천적 도덕 판단 능력과 선천적 도덕 실천 능력 같은 게 양지 양능이고 이거 생각을 이렇게까지 단어만 알아보라 간단히 넘어가자. 윤사는 개 빡빡하게 알아야 되고 왜냐면 이게 성리학이랑 비교돼서 나오죠. 작년에 기억나니? 구방신과 가역, 전천리, 거인력. 근데 여기는 그렇게까지 빡빡하게 할 필요는 없어가지고 자 사람이 태어나는데 얘는 본성은 어때? 본성은 뭐라고? 맹자의 본성은? 본성은 선이에요. 선. 그래서 착한 성이 있고 본성 성자입니다. 착한 성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 있어. 이거는 유불도 공통으로 모든 사람의 본질은 본성은 다 동일하다. 맞아 틀려. 모든 사람의 본질은 군자든 범인이든 본성은 동일하다 그러면 맞아 틀려. 맹자 입장에서 군자와 범인의 그러니까 일반 보통 사람의 본성은 동일합니까? 맹자가 생각하기에 동일하지 당연히 동일하잖아. 본성은 선하잖아. 사덕이 본성이잖아. 본성 그지? 그래서 다 선한데 왜 그러면 군자는 군자가 되고 왜 일반 백성들은 그냥 범인으로 머물 수밖에 없느냐? 이거의 차이지. 이거의 차이. 이해갑니까? 사람마다 다 타고난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군자라면 이 기질이 맑고 투명하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있는 본성이 잘 비쳐 보이는 거고 일반 사람들은 이제 기질이 탁하기 때문에 여기나 나중에 4단 7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 감정들 얘기하는 거야. 기질이 탁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수양을 해서 여기로 가지 않으면은 악으로 흐를 수 있다고 빠질 수 있다고. 괜찮니? 그래서 여기 이제 구방신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아라. 이게 구방신 내 본성을 되찾는 거죠. 내 본성을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는다. 노을 방자를 써요. 방송할 때 그 방자입니다. 그래서 놓아버린 내가 잊어버린 옛날 그 내 본성을 되찾자. 그리고 과욕 욕구를 조절하라는 얘기야. 기적인 부분을 절제하라는 얘기입니다. 괜찮니? 그리고 구방심을 이루기 위한 수양법 여기는 온심양성이라고 합니다. 내 양심을 보존하고 내 내면을 성찰한다. 내 본성을 기른다. 이런 내용이 있었지. 이거를 성리학이 너는 들으세요. 너는 윤사 안 하죠. 너는 그냥 참고로 받으라. 이게 결국은 나중에 순자랑 맹자랑 싸우는데 서로 내 말이 옳다라고 싸우지 않아요. 내 말이 현실 논리에 더 부합한다고 싸우지 않고 뭐라고 싸우냐면 내가 공자님 말을 더 잘 해석했어요라고 싸웁니다. 둘 다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공자님 말은 이렇다. 근데 나는 이게 맞는 것 같다. 근데 결국 이제 맹자 입장이 왜 이제 성리학 양명이 맹자를 계승하기 때문에 성리학 양명화. 성리학 양명은 똑같아. 나는 맹자 입장이 이거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둘이 싸워. 자기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내가 맹자 말을 더 잘 해석했다고 싸우는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순자는 이제 법가가 망했기 때문에 얘는 적통론에서 멀어지고 이 성리학을 나중에 계승할 때 조선에서는 이황, 이 내가 이제 두희 말을 더 잘 해석해서 이런 말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가 똑같아요. 논리가 요 얘기를 나중에 성리학 양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구방심은 내 본성을 되찾다는 거잖아. 존천리라고 해요. 천리가 내 본성이다. 이적이죠. 이치 내 하늘의 이치, 내 이치를 보존하고 그다음에 과욕을 내인욕을 제거한다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거인욕이요. 그다음에 존양성찰이라고 내 양심을 보존하고 내 내면을 성찰한다. 그래서 용어만 똑같고 용어만 다르고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이 유교 원시 유교를 그러니까 선진 유교라고 해요. 진나라 이전이와 공자맹자 순자를 잘 해놓으면 나중에 성리학 영역이 프리패스로까지는 아니고 있든 프리패스까지 아니고 약간 좀 저렴하게 갈 수 있습니다. 저렴하게.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들어봐. 나는 윤사의 생윤에서 이렇게 빡세게 안 나온다. 구방심, 과욕 이런 거, 존심, 양성 이런 걸 맹자 얘기했다 정도만 들어주면 되고 이런 넘어가고. 그리고 얘는 인의 예지 중에 맹자는 뭘 제일 중시했다? 의를 제일 중시했다. 인의 예지하는데 공맹순 성리학 되게 쉽잖아 순서대로. 공자, 맹자, 순자, 성리학 순으로 가거든 이 예지가. 그래서 이 중간에 있으니까 의를 가장 중시했다. 그래서 얘는 도덕 수행 방법, 실천 방법으로 뭘 계속 강조하냐면 의로운 일을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의를 강조하는 거거든. 의로운 일을 반복하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집의라고 집의. 집자가 뭘 집자예요? 집중하다 할 때 집자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일을 반복하는 건 집의. 보이니? 의로운 일을 꾸준히 실천한다. 자 그러면 집의를 하게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이 대자연에 널리 펼쳐진 크고 호탕한 기운이 있어. 대자연의 기운. 그걸 호현직이라고 합니다. 호현지기를 기를 수가 있어.
넓은 호자, 자연할 때 연자를 씁니다. 넓고 호탕한 자연의 기운을 의로운 행동을 반복하면서 내 내면에 모을 수 있어. 그러면 그 내면에 호연지기를 기른 그 지비를 행한 그런 이제 도덕적인 인간을 뭐라고 하냐면 의로운 일을 실천하는 인간을 대장부라는 단어로 씁니다. 이거는 맹자 키워드다. 그래서 유불도에서 유불도 이렇게 성인들이 있는데 유교는 군자라는 단어로 쓰고요. 군자. 불교는 보살이라는 단어로 쓰고요. 도교는 진인이라는 단어로 써. 셋 다 공통으로 성인이라는 단어는 다 쓸 수 있습니다. 괜찮니? 여러 번 얘기했지? 아닌가? 딱 봐도 유교 맞잖아. 군자. 보살, 불교. 그다음에 진인, 도교. 이거는 유교는 공통으로 다 예를 쓰고 불교는 공통으로 다 예를 쓰고. 특히 대승불교 이후 대승불교는 다 이걸 쓸 수 있고 도교에서는 진인, 지인 이런 거 단어 쓸 수 있고 다 공통으로 성인이라는 단어 쓸 수 있는데 유교 중에서 대장부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대장부나 혹은 대인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맹자 특정 키워드다. 맹자 전용 선지입니다. 대인, 대장부 이런 거. 괜찮니? 자, 대장부 혹은 대인, 호연지기를 형성한 이상적 인간이고, 자, 무항산 유항심이라고 돼 있지. 이 용어를 기억했습니다. 항산과 항심. 놀랍게도 우리가 고1 때부터 배운 겁니다. 고1 때 행복의 조건 하면서 무항산, 무항심을 그때부터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애들이 모르고 있어가지고 슬픈데. 항산은 항상 생산하는 바를 뜻합니다. 생업을 뜻해요. 생업 혹은 생계수단. 항심은 항상 가지고 있는 마음을 뜻해요. 도덕심을 뜻합니다. 자, 근데 유물도 공통으로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이냐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본성에 따라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거든. 유교는 본성이 뭐라고? 재현아 아까 유교는 인간 본성을 뭘로 본다고 했어요? 아까 어떻게 인간 본성이었어? 본성이요? 어? 본성이요? 인간 본성 네 가지 아까 네 가지 물었어. 혹시 이미지가 본성이란 말이야. 착하게 도덕심을 가지고 태어난 게 인간 본성이고 내가 도덕적인 삶을 살 때 유교는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 불교에서는 연기를 깨닫고 내 안에 인간의 본성은 불성이거든. 불교에서는 불성을 자각할 때 그래서 나에 대한 내가 허상임을 자각할 때 내 자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부처가 될 때 행복한 거고 도교에서는 무의자연에 따라 살 때 자연적 본성에 따라 살 때 자 그러면 유교에서는 도덕적으로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인데 그래서 도덕심을 지키는 삶이 행복한 삶이거든요. 근데 내 생업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도덕적으로 살고 싶어. 인의 의지를 지키며 살고 싶어. 근데 먹을 게 없어. 어떻게 해야 돼? 물건을 훔쳐야지. 어떻게 되는 거야? 백성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해가니? 군주의 역할은 뭐야? 군자의 역할? 통치자의 역할은 뭡니까? 관료 계급의 역할은 뭐야? 백성들이 뭘 보장해 주는 거야?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뭘 해줘야 돼? 이걸 보장해 줘. 경제적 안정, 복지제도 이런 게 복지제도를 고대 중국말로 옮긴 거예요. 무항산, 무항심은 무항산, 무항심이라고 하거든요. 백성들의 항산이 없으면 백성들이 도덕심을 유지하기 어려워. 백성들이 불행해지니까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살도록 생업을 보장해줘야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니? 왜? 이해가 안 가니? 어렵니? 괜찮니? 안 괜찮니? 한 번 더 설명이 필요하니? 아니요. 자, 근데 군 잘하면 군자자가 호연지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지비를 통해서 호연지기를 이제 갖추는 사람이죠. 대장부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항산이 없더라도 무항산이어도 항심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무항산이어도 유항심할 수 있어야 군자 혹은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통치계급이거든요. 사실 관료계급이야. 군자라는 거는 이 유교는 능력주의 하였잖아. 덕이 있는 사람이 높은 계급에 올라와가지고 백성들을 덕으로 이끄는 삶이 이상적이거든. 그 덕으로 이끄는 게 복지제도 같은 거 갖춰주는 삶이라고. 근데 네가 통치 계급임은 인정해줄게. 너가 높은 계급이고 너가 더 많은 권력과 힘을 가질 거야. 근데 뭐 하라고? 대신에 더 높은 도덕성을 네가 가지고 있어야.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스 얘기하는 거야. 노블리스 오블리스를 고대 중국말로 무항산이면 유항심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복지제도, 오늘날 복지제도를 고대 중국어로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니까 항상 보장해줘라 얘기를 하는 거. 이해가죠? 뭐랑 비슷해요. 사실은 이거 복지제도잖아. 누가 아까 그 얘기를 했지? 공자가 얘기를 했잖아. 공자가 덕치할 때 뭐 얘기했니? 재물의 많고 적음보다 분배히 고르지 못하는 걱정이었다. 그래서 다
비슷한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인데 공자 맹자랑 굳이 그렇게까지 생윤 관련해서 구분하지 않거든. 이게 똑같은 얘기를 얘는 이런 단어로 얘는 이런 단어로 썼다. 그거를 이게 유교윤리라는 걸 구분만 하면 돼. 생윤은 별로 안 어렵거든. 근데 넌 윤사하면 이건 다 구분해야 된다. 와우. 자, 백성이 생각이 보장되지 않으면 도덕성을 유지할 수 없다. 무항산 무항심이었고, 위에부터 대장부 할 때 무항산 유항심이 가능한 존재라는 것도 기억해라. 괜찮죠? 이거 그 내신 성수공과 금호공과 나왔었는데 무항산이어도 항심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가 오른손지였죠. 이거 대장부인 거지. 아래쪽 자 왕도 정치인데 뭐랑 똑같으면 그냥 덕치예요. 덕치인데 그냥 맹자는 그거를 왕도 정치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다른 게 없어. 다른 게 없는데 그냥 용어가 왕도 정치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얘는 맹자구나. 덕치라는 단어로 나오면 공자구나.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맹자가 덕치라는 단어를 쓰면 틀려. 맞아. 장자랑 노자 어쩌고 이렇게 막 엄청 빡세게 구분하지 않거든. 여기도 당연히 뭐 대승불교 이후에 뭐 원효, 뭐 의천, 진울 막 이런 데 나오거든요. 뭐 원시불교 밑에 석가모니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뭐 그 소승불교, 대승불교 중간학파, 유주파 이렇게 쭉 나올 건데 이 중간학파, 유주파 훨씬 뒤에 나온 애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겠지. 그 기반 위에 자기 논리를 세울 거란 말이야. 당연히 여기도 얘가 왕도정치라는 단어를 하긴 했지만 덕치라는 용어를 써도 맞는 선치다. 틀리다고 하면 안 돼. 자, 근데 왕도정치는 내용이 조금 더 구체화됐습니다. 아까 덕치 얘기할 때는 뭐 묵별의 비유, 묵별과 후구성의 관계, 바람과 풀의 비유 이런 거 얘기했는데 여기는 조금 어떤 게 중요하고 뭐 그래서 뭐까지 할 수 있다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백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본주의가 돼. 이거 서양 사상 정치 사상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이제 3단원에서 국가윤리 배울 거거든요. 국가윤리 배울 때 서양에서는 민주주의고 동양에서 민본주의인데 무슨 차이라고? 여기 민주잖아.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통치 주체가 누구야? 통치 주체가 시민인 거야. 시민 혹은 국민. 그래서 통치 권력이 누구에게 기반해? 시민들 혹은 국민들에게 기반하는 정책이고 여기는 백성이 근본이긴 하지만 통치 주체는 누구야? 하늘로부터 천명을 부여받은 군주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민본이든 민주든 누가 제일 중요하다고? 백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괜찮니?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백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종묘사직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신과 곡식신인데 국가라는 뜻입니다. 백성 다음에는 사직이 중요하고 사직 다음에 군주가 중요해. 군주가 가장 하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주가 가장 하찮기 때문에 군주가 이 사직과 백성을 핍박하는 군주야. 덕치를 왕도 정치를 행하지 못하는 군주야. 그럼 쫓아내도 돼. 그래서 맹자가 공자도 마찬가지, 맹자도 마찬가지 걔네들 똑똑히 생겼다 그랬거든요. 논객 이런 거 하면서 논객, 그러니까 문객 이런 걸로 막 머물면서 여기저기 떠돌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야. 왕도 정치를 펴셔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덕으로 펴시면 세상이 뭐 부국왕명에서 세상을 통일할 수 있습니다. 해놓고 덕으로 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쫓겨나야 됩니다. 나도? 네. 그래서 평생토록 정착을 못하고 계속 떠돌아 생겼답니다. 맹성이. 그러니까 민본주의 백성이 기하고 사직이 그 다음에 군주가 가장 하찮다. 이게 좀 민본주의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거를 못 해주는 군주면 그냥 무항산 무항심을 못 해주는 군주예요. 복지제도 같은 거 잘 못 갖춰주는 군주면은 쫓아내도 돼. 역성혁명을 인정합니다. 역성혁명은 성을 간의 혁명을 얘기해. 성이 뒤바뀌는 혁명이죠. 고려는 왕씨 고려였고 조선은 이씨 조선이었잖아. 그래서 왕씨에서 이씨로 성이 바뀌었죠. 그게 역성혁명이야. 자, 이건 뭔 얘기냐면 이게 맨날 이제 국가윤리할 때 더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기 그 국가 권위의 정당성 할 때 로크는 맨날 서양에서 맨날 로크의 저항과 전상 나와요. 혁명으로 국가를 정부 체제를 바꿀 수 있다. 명예혁명 그 시기거든요. 그래서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다는 게 나오고 저항권 사상이 동양에서 맨날 뭐가 나오냐면 역성혁명 얘기가 나옵니다. 맹자. 그래서 이게 하, 상, 주 이게 혹은 은나라 하은주나 하상주나 여기 걸, 탕, 주, 무인데 주나라 만든 왕이 무왕이고 상나라 마지막 왕이 주왕이에요. 그래서 무왕이 주왕을 죽이고 주나라를 세웠거든. 이름이 좀 이상한데 주를 죽이고 은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왕을 죽이고 이제 무왕이 주나라를 세운 거야. 그러면 이제 신하가 어쨌든 임금을 죽인 거잖아. 맹자 제자가 맹자님한테 물었습니다. 무왕이 주를 죽인 거는 비록 폭군이긴 하지만 어쨌든 신하가 임금을 죽인 거 아니냐.
그럼 충의 윤리가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인의 윤리가 토지에 충성하면 충 어긋나는데 얘를 과연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맹자가 나는 일개 사내에 불과한 주라는 남자가 목이 베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신하가 임금을 도륙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뭔 얘기하고 임금도 아니라는 얘기죠. 역사는 인정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일개 사내에 불과한 주를 베었다는 말은 들었어도 신하가 군주를 죽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왕도 정치, 역사명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민본주의하는 위에 선지 봅니다. 몇 페이지를 보냐면 22페이지. 몇 개밖에 안 되는데. 자, 22페이지에 선,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유교윤리에서는 인과 같은 도덕성을 형성해야 함을 강조합니까? X. 그지? 왜 틀렸어, 이거? X라며. 왜 X냐? 그렇지. 본성은 형성한다는 건 다 틀려. 뭐도 형성하면 안 되겠니, 그럼? 불성이라든가 자연적 본성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형성하면 다 틀린다. 사단도 형성하면 안 된다. 사단도 평화라든가 양지 양능 당연 양지 양능 뭐 사단 사덕 불성 이런 거 전부 다 형성한다는 건 다 틀려. 어떤 단어를 쓰면 좋겠어? 확충한다 혹은 함양한다라는 단어가 와야 돼. 확충은 확대해서 충만하게 한다는 뜻이고 함양은 기르다는 얘기야. 함양한다. 그래서 도덕성을 함양해야 한다, 확충해야 된다 같은 느낌으로 가야 되고 형성해야 한다고 해서 틀렸어요. 2번 지수. 자, 유교윤리에서는 유능한 인재가 선발되는 도덕 공동체를 지향한다. 맞을까? 그치. 능력주의라는 얘기고 도덕 공동체는 뭘 얘기하는 게 여기서 도덕 공동체는? 대동사에는 얘기겠지. 대동사에. 정원아! 정원아 별로 씨. 3번. 자, 유교윤리에서는 좀비 친소의 구별을 전제로 사랑을 실천합니까? 유교에서 좀비 친소의 구별을 전제로 해? 맞니? 유교의 민지는 어때요? 3번 뭐라고 생각해요? 좀비 친서의 구별을 전제로 사랑을 합니까? 구별을 했잖아. 얘는 차별적인 사랑이라고. 차별적인 사랑. 하늘이 어떤 하늘이라고? 도덕적 하늘이라고. 도덕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도덕적 하늘이 도덕적 본성을 인간에게 부여한 거야. 그러면 나쁜 거는 미워해야지. 그게 인이지, 맞지? 그래서 옵니다. 좀비 친서의 구별을 전제로 사랑하는 거고. 재현아, 자 4번. 유교윤리에서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분으로 간주해야 된다고 봅니까? X다, X. 이거 도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도가에 대한 설명. 자연의 일부분이라는 건 우리가 무의 자연에 따라 살게 내버려둬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자연의 본성을 타고나지. 선한 본성을 타고나는데 인욕에 이끌리기 때문에 이게 그 욕구에 이끌리잖아. 기질도 같이 타고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화해야 되는 거야. 얘가 교화해야 된다. 그리고 혹시나 이것도 몇 번 얘기한 거긴 한데 순자는 아직 안 배웠는데 성악설이거든요. 순자는 저기 나중에 그 예술윤리 할 때 나옵니다. 순자는 성악설인데 자 순자 혹은 맹자 이렇게 있을 때 맹자는 성선설이고 맹자 입장에서 본성을 교화한다. 맹자 입장에서는 맞을까 틀릴까? 본성을 교화한다. 틀려. 이건 가르쳐서 변화시킨다는 얘기야. 본성은 어차피 선하기 때문에 본성은 교화 대상이 아닙니다. 순자는 성이 악이기 때문에 본성을 교화해야겠지. 이해하니? 근데 맹자가 백성을 교화한다 그러면 이거는 맞을까 틀릴까? 맹자 입장에서는 백성을 교화합니까? 이거는 맞아. 왜냐하면 백성은 착한 본성과 타락할 수 있는 기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로 이끌어줘야 된다. 이게 교화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4번에 자연의 일부분으로 간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수양하고 그로써 이제 다른 타인까지 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돼요. 도덕적 본성으로 이끌어줘야 돼. 교화해야 줘야 돼. 교화. 그래서 가만히 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도교에서는 이상 군주의 다스림이 무의지치라고 가만히 내버려주는 게 이상적인 통치 체제예요. 그래서 일부분 간주한다. X입니다. X. 자, 유교윤리에서는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조용히 하는 시분별이 있는 수양법. 시비분별을 잊으면 안 되겠지. 시비분별이 있는 거는 도교에서 얘기해요. 도교에서 도교 수양법이 시비분별을 잊는 수양법입니다. 굉장히 시간이 애매한데 내용을 조금만
볼 수 있는 게 없나? 30이 좀 애매하게 나와가지고. 짠. 뒤에 문제 서양인지 중양인지 따로 문제가 없구나 안 땄구나. 잠깐 복습합시다. 어차피 3분 남았어가지고. 짠. 아니면 5분 남았는데 불교 얘기 여러 번 들었는데 한 번 더 들으세요. 처음 듣는 친구도 있으니까. 3분 동안 그냥 불교 배경 설명합니다. 자, 부처님. 본명은 석가 석가족이고요. 부처님 이제 부처는 깨달은 자라는 보통 명사야.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부처가 태어난 석가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사람입니다. 본명 고타마 시타르타가 태어난 부족 이름이 석가족이야. 샤카족이라고 하는데 샤카족의 성자를 석가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고타마 시타르타가 태어났을 때 그 하늘에 상서로운 구름이 끼고 얘는 이제 마야 부인 왼쪽 겨드랑이에 태어나자마자 7발자국 걸어서 천산천하 유아독전을 외쳤대요. 비범한 탄생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하늘에 상서로운 구름이 끼어 있는 걸 보고 한 아시타라는 이름의 성자가 찾아와가지고 이 아이는 커서 이제 전 세계를 통치할 전륜성왕이라고 인도 신화상에 나오는 왕이다. 전륜성왕이 되거나 혹은 성인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성인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그 석가족은 어떤 아버지가 아쇼다라는 아버지가 슈도다라는 왕인데 이 슈도다라 왕은 어떤 지방을 통치하고 있었냐면 이때가 16국 시대라고 춘추전국 시대가 혼란기야. 근데 이 16개 중에 코살라국이라는 왕국이 있어. 이 코살라국이 16국 중에 하나가 좀 잘 나가는 국인데 이 석가모니는 카필라국이라고 이 코살라국이 신하국의 왕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왕국의 왕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그마한 왕국의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떤 둘 중에 뭐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이제 출가하지 못하도록 성인이 된다면 이제 종교인이 된다는 얘기니까 출가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 온갖 안 좋은 것들은 성 안에서 다 내쫓고 이제 성 문을 닫아 건 다음에 온갖 좋은 것들만 보여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노약자, 병자 뭐 이런 거 뭐 빈민 이런 거 다 내쫓은 다음에 이제 이쁜 여자 뭐 맛난 음식, 푹신한 잠자리, 좋은 집 이런 거만 딱 주면서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19살까지는 아무 걱정 없이 살았어요. 이게 쾌락의 극단에 있으면서 지냈던 사람이고. 근데 이제 이제 19살쯤 되면 사춘기잖아요. 사춘기 좀 돼가지고 바깥 세계가 궁금한 거지. 그래서 바깥 세계 궁금해가지고 하루는 하인을 좀 꼬드겨가지고 성 밖으로 유람을 합니다. 살짝 꼬드겨서. 그래서 동서남북을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유람을 가거든요. 이거를 사문유관이라고 해요. 유명한 부하의 주된 그 불교 그림 중에 가장 중요한 테마 중 하나. 사문유관. 4개의 문을 돌아다니면서 놀다는 얘기야. 논다. 그래서 동쪽으로 갔을 때는 늙은이를 봤습니다. 노를 본 거지. 늙은이를 보고 저기는 왜 이렇게 왜 기운이 없고 막 쇠약해 있느냐. 늙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이렇게 수박에 있어. 이어서 앞에 나오는 그냥 배경 설명이라서 다음 시간 나오기만 하고 아니면 넘깁니다.